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런 후보를 원한다. 총선을 앞두고 뉴스레터 K가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을 펼쳤었는데요. 잠시 후 뉴진수 코너에서 참여해주신 청취자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쟁점 위주로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또 거대 양당의 총선 상황실 차례로 연결해서 막판 총선 준비 상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앞두고 뉴스레터 K가 지난주까지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뉴스레터 K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선정된 청취자 몇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주파수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뉴스레터 K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용인에 사는 원호은 분입니다. 원호문 선생님. 그 지금 용인에 사시고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제가 굴착기를 조성합니다. 아, 굴착기요. 우리 쉽게 말하는 그 포크레인. 네, 예. 굴착기 조종하시면서 저희 또 뉴스레터 K 틈틈이 또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점심시간 잠깐 쉬고 또 긴 시간 또 일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잠깐 나와서 전화 받으시는 건가요? 아, 예. 지금 뭐 잠깐 나와가지고 네네. 온달해가지고 요즘에 뭐 경기는 좀 어때요? 현장 경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요? 그 건설이 자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안 벌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일이 좀 줄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최근에 또 아드님께서 대학 졸업하시고 또 취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취업 뒷바라지가 쉽지 않으셨죠? 아유, 힘들었죠. 네. 근데 좀 아들은 취업을 잘했는데 네. 제 누나 딸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아드님이 첫째세요? 따님이 첫째세요? 아, 딸이 첫째죠. 아, 그것도 뭐 동생 보면서 좀 더 힘내서 잘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네. 네, 4월 10일 이제 이틀 뒤면 선거인데요. 유권자 입장에서 특정 후보나 또 당을 지지한다는 말씀 말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겠다. 또 이것만은 꼭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 청렴하신 분, 네. 또 일자리 창출하실 분을 뽑고 싶어요. 왜요? 요즘에 네. 청렴하신 분이 많이 좀 없긴 없어요. 비리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정치하는데 리스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깔끔하신 분이 정치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왜 그런가요? 우리 딸도 제가 몇 년을 지켜봤지만 네. 일자리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력서만 열심히 쓰면 뭐예요. 오라는 데가 없고. 네네. 예전에 면접 보러 왔다가도 뭐 이메일로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요도 못해요. 아. 그래서 좀 그게 항상 마음이 아프죠. 이게 또 이제 아버지 되신 입장에서 따님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 참 기회의 폭은 좀 좁고 또 일자리를 뭐 늘렸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체감에는 와닿지 않고 좀 그러신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
일자리가 많이 걱정이 돼요. 혹시 따님은 어떤 방향으로 좀 일자리를 좀 구하고 싶어 하세요? 얘는 그 세무 회계학과를 나와가지고요. 거기 아마 사무적인 쪽을 찾는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참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좀 청렴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아버님 그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은 이것만은 꼭 좀 해달라. 이렇게 또 별도로 당부하고 싶으신 점 있다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네. 때와 구분 없이 그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협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쪽에서 좋은 거라면 저쪽에서 반대요. 저쪽에서 좋은 거면 이쪽에서 반대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저지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참 못마땅하신가 봅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항상 그래 우리나라의 정치하신 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네네. 뭐 마지막으로 짧게요. 뭐 이제 선거 이후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바뀌어 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 그냥 실천하는 정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로만 하는 정책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천이 안 되잖아요. 네네. 5년 후에 또 똑같은 말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안 하고 좀 실천하는 진짜 약속할 만한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따님 반드시 취업될 수 있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어서 뵙게 돼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분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잘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충북에 사는 60대 한수현입니다. 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충북의 청주에 계시고요. 네네. 지금은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경비직을 했었는데요. 예. 경비직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지금은 도시락 배달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경비를 하셨을 때는 뭐가 제일 좀 어려우셨나요? 경비는 격일제로 근무를 하거든요. 네네. 아침 6시경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6시에 퇴근하고 하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낮밤도 바뀌실 때도 있고 생활 좀 리듬이 깨지실 때고 있으실 때고요. 그렇죠. 네네. 대신에 또 보람 있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직원들이 예.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고맙다고 해줄 때는 그때는 보람을 느끼죠. 예. 요즘에 하시는 그 도시락 배달 일은 좀 어떠세요? 도시락도 요것도 이제 제가 하는 게 예. 돌봄학교하고 결식아동, 예비군 네네. 이런 쪽으로 배달을 하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캠페인을 했으니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한다는 말씀 말고요. 이번 총선에서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싶다. 혹은 이런 것만은 꼭 갖춰야 한다 싶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바라는 거는 네. 도덕성을 원하거든요. 도덕성이요? 예.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청렴결백하고 깨끗하고 네네.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네. 그런 걸 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법을 만들겠다, 어떤 정책을 펴겠다에 앞서서 일단 사람 자체가 청렴해야 된다. 도덕성. 그렇죠. 그게 바탕이 돼야지. 네.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가장 눈살이 찌푸리는 게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한 번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이나 도로에 나와서 인사하고 또 90도 깍듯하게 인사하고 네. 임기 동안 평상시 국민들한테 계속 잘 보이고 하면 그런 유세 안 해도 찍어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좀 얼굴 좀 비추시고 하시지 왜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시고 또 되고 나면은
또 안 보이고 뭐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되고 나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새롭게 이제 국회가 꾸려지게 된다면 네네. 뭐 누구 후보 이걸 떠나서 국회가 정치인들이 또 정치가 이런 것만큼은 꼭 해달라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요즘 돌아가는 게 예. 국민들이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아, 네네. 좌랑 우랑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이 양극화된 거는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하는데 그런 분열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네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네. 셋째도 국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주는 게 가장 바라는 거죠. 네네. 자꾸 이렇게 뭐 편가르기 하고 어느 쪽이니 그렇죠. 이렇게 재지 말고 재단하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해서 일을 그렇죠. 또 평소에 되시고 나서 주민들을 좀 만나러 와주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 되는 거죠. 네네네. 저 마지막으로 뭐 혹시 뉴스레터 K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고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청취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레터 K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또 인사 잠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에 살고 있는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네, 지금 인천에 계시고요.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참 그런 얘기하기 좀 싶어요. 취업하기가 쉬웠던 때가 있었나 싶으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떠세요? 그 취업 준비라는 과정 자체가 네. 아무래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거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본인 생각만 하신다면 남들보다 더 힘든 것 같고 좀 앞이 막막할 때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곧 선거잖아요. 그 네. 취업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또 유권자 입장에서 이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한다는 말씀 말고 네. 좀 생각을 하는 후보가 있다 싶으신지요? 제가 선거 공보물을 다 읽어봤는데요. 네네. 사실 공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좀 잘 정제해서 하는 후보를 뽑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토론회 영상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고 되게 그러고 적극적인 있습니다. 층이신 것 같은데 말을 네. 정제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네. 나중에 제 지역구 정치인이 막말 논란 같은 걸로 기사에 나면은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좀 정제된 말을 하는 사람을 특히 뽑고 싶지만은 다른 덕목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하는 덕목 이 꼭 갖춰야 하는 덕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아무래도 예. 다양성의 가치를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약들도 네네. 다 약간 주민 편의시설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취약계층이나 소수자를 위한 공약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도 혹은 이런 법안들도 좀 만들어지거나 다듬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제가 지금 네. 그 국민취업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국민취업제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건가요? 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구직 활동을 증명을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정도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또 수혜를 받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걸 좀 바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여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좀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새로운 국회가 이제 곧 꾸려집니다. 정치인들 또 우리 국회 이것만은 꼭 좀 해달라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국민을 조금 무서워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네. 뭔가 제 한 표가 진짜 힘이 있고 중요한 한 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네.
사실 이것만은 꼭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예. 총선 때가 아니더라도 막 평소에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을 잘 챙기고 네. 거기서 들은 목소리를 이제 여의도로 가지고 가서 일을 아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뉴스레터 K 계속해서 청취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레터 K 100원의 기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캠페인 전화 연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또 청취자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아,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교직원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직종에 계실까요? 대학병원 교직원이고요. 예, 예.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뭐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병원 상황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대학병원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럼 계신 병원도 뭐 혹시 비상경영체제 들어갔나요? 예, 맞아요. 지금 뭐 모든 대학병원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지금 네. 국민들도 뭐 지금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제대로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많을 텐데요. 네네. 이제 대학병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뭐 지난달 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남은 의료진이 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 뭐 수술 건수 등의 축소로 뭐 매일 뭐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뭐 심각한 아이고.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의 뭐 근무 패턴이랄지 뭐 복지랄지 급여 조건이랄지 이런 것도 바뀐 게 있을까요? 뭐 진료 교수들이나 PA 간호사들이 뭐 전공 역할을 뭐 대신하고 있고, 예. 또 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뭐 교직원 대상으로 뭐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그런 네. 정도로 지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환자분들 또 병원을 지키는 의사분들 또 교직원분들 뭐 다른 직원분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그러면은 유권자 입장에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한다는 말씀 말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싶다. 이것만은 꼭 갖춰야 한다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요. 네네. 현장과 민생의 입장에서 혁신하는 자세를 가진 뭐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번 의대 정원과 지역 필수 의료 문제로 제 일터가 그 대상의 중심에 놓여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이 피부로 와닿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의 입장에서 이런 자세를 가진 국회의원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 제작진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잠깐 나누실 때 김치 같은 후보자를 선택하려 한다고 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고 왜 김치인가요? 예. 그거는 뭐 저녁 밥상에서 문득 떠올랐던 건데요. 네네네. 예, 뭐 김치는 뭐 그냥 밥 먹을 때 우리한테 뭐 많은 위로를 주잖아요. 근데 뭐 지금의 정치는 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서로 비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는 뭐 식구처럼 국민 가까이에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뭐 곁에서 위로를 주는 정치에 대해서 뭐 그 예전에는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네네. 뭐 지금 당장에서는 위로가 될 사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의대 증원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수련병원 같은 경우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긴급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모든 수련병원에 뭐 사각지대 없이 뭐 골고루 지원될 수 있으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국회에 이런 것을 바란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대화와 공론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협치인데 네. 지금처럼 뭐 여야가 서로 비난할 것만이 아니고요. 이럴 에너지를 뭐 민생 현안을 다루는 정책 경쟁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네. 어떻게 마음으로 후보자 선택은 좀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아직 못 정하셨구나. 네.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분 계속해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뉴스레터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청취자분들께 잠깐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 청취자입니다. 네. 어디에 사세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네. 계시고요. 지금 주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계속 전업으로 주부를 하셨나요? 아니, 제가 주부이면서 16년 차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베테랑 어린이집 보육교사시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휴직 중이시고요. 잠깐만 쉬고 있어요. 잠깐 쉬고 계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뭐 어린이집 교사 일도 하시면서 또 주부 역할도 하시면서 특히나 그 물가 참 네.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장 보러 가실 때 참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게 되시죠?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장 보실 때 느끼실 때 어떠세요? 정말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채소, 과일값도 뭐 다 오르고 네, 또 저희가 네 식구인데 네 식구요. 네네. 외식 나가면은 뭐 기본 10만 원, 15만 원 훌쩍 나가니까 그렇죠. 네, 어디 나가서 밥 먹자는 말도 눈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외식을 좀 하자니 10만 원, 15만 원은 그냥 나가고 참 어렵습니다. 총선 지금 선거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모두 물가를 잡겠다, 또 민생을 위해서 힘쓰겠다 여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참 그런 거 들으시면서 특별히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는 1도 관심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처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선거철에만 뭐 표심 잡으려고 물가 안정, 뭐 부동산 정책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는 걸 못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국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한다는 말씀 말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싶다, 이런 것만은 꼭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들에게 존경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막상 뽑고 나면은 내가 존경받고 있는 국민이 맞는 건지, 네,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국민들 위한 정치는 안 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지 모르겠거든요. 국민이 이제 뒷전이다 뽑히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어른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보육 교사이자 또 주부로서 새롭게 국회가 꾸려지면 이런 것만큼은 꼭 해달라, 당부 말씀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 그 보육교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들의 처우나 시스템 등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체감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서라도 보육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뉴스레터 K도 계속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저희가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접수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데 다 연결해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사연이라도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731님,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내세운 전세 피해 특별법은 현실에서는 해결되는 정책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시켜줄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는 정부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1544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입니다. 코로나 이후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건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0643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은 후보를 뽑고 싶은데 그걸 알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국민의 발이 되겠다던 분들이 배지 달고 나면 왕이 되어 버리다니 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문자까지 들어봤고요. 자, 지금까지 뉴스레터 K가 지난주까지 준비했었고 또 오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100원의 궤적 총선 후보 김칫국 방지 프로젝트 주파수를 빌려드립니다 캠페인 잠깐 소개해드려봤습니다.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늘고 있는 곳 있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진출차로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로 차량들이 혼잡하고 이 여파로 동호대교부터 밀려서요. 양화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성내까지 양쪽으로 7km씩 정체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방향은 하남에서 토평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팔탄까지 정체 길고요. 매송휴게소와 일직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부근 1차로에 장애물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고 이후 오산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 17km 밀립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안산 일대로 교통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강원권에서는 새마을 부근 3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한 모습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인천 방향 정체는 양지터널과 또 동수원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덕유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쭉 저희가 유권자분들, 청취자분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문자가 그 사이 또 왔네요. 두 분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1022님, 청취자들 목소리 들으니까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 싶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다들 말씀도 잘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너무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7321님,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고만고만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제는 최선이 아닌 최고를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런 최고의 선택지를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쭉 유권자분들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네.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예. 이제 평소 이 선거 때가 되면은 국민 섬기겠다고 막 뭐 지하철역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당선이 되면 왕이 되더라라는 표현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이 코앞이다. 코앞이다인데 정말 코앞입니다. 모레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뭐 만 하루 반나절 정도 남았습니다. 막판 새몰이에 나선 여야 지도부 유세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 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석을 가졌을 경우에요, 그냥 여러분이 허락했다라고 둘러대면서 정말 이상한 행동 많이 할 겁니다.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야당이 이거라도 하자, 저거라도 하자 그러면 다 거부합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정권을 이제 국민이 거부하자.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여명 행정관님, 어떻게든 200석은 저지해야 한다. 뭐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네네. 저는 정권 심판론을 말하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지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그 2년 동안 국회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걸핏하면 장관들 탄핵 협박을 했고요. 또 논쟁의 여지가 첨예한 법안들을 그러니까 국회 다수 의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네네.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기가 덜 된 법안이다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던 그런 발목 잡기에 연연했던 2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민 뜻이 명확했지만 최근 2년간 정말 일할 수 없는 정부를 만들어 놓은 야당입니다. 네. 정권 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불법 사기 대출을 하고도 피해 준 거 있냐는 양문석 후보. 음란마귀가 씌었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상한 성적 상상력들을 계속 좀 배설했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김준혁 후보가 텃밭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에서 줄줄이 국회 입성을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쯤 되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웅 비서관님, 정권을 거부하자 이재명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정말 국민들께서 이번에 따끔하게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여명 행정관께서는 여당은 일하고 싶었지만 민주당 때문에 일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법안을 번번이 무효화한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은 일 안 하고 매번 보이콧하고 회의 파행시켰던 게 누구인지 저는 묻고 싶은데 대표적인 사례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네. 국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이때 여당 의원님들 참석 안 하셨어요. 그래서 파행됐습니다. 결국에 상임위에서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여당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런 회의들에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여당 불참으로 파행됐었던 일들 이게 단순히 국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일을 안 한 게 누구인가 저는 그 부분을 정부와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다. 예. 이동수 대표님께서는 뭐 여야 지도부가 이 밖에도 많은 이슈들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문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번 이 기간에 좀 인상이 남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뭐 구도, 인물, 이슈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통 구도가 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여준 게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3월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뭐 비명 행사 공천이라든지 이런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3월 10일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이후에 황상무 전 수석 발언 문제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구도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선거에서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여명 행정관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연설 전략이 어떤지 궁금한데 가령 뭐 일하는 척하지 않겠다,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다, 위급 환자인 척하지 않겠다, 헬기 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뒤로 빼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연설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야당 심판론 그것도 특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문장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했었는데 이 발언은 우선 방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총선 목표와 조국혁신당의 뭐 조국 대표 혹은 황운하 후보 등을 일컫는 그러니까 이미 징역형을 구형받은 그러니까 일컫는 건데 이후 지역구마다 그냥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정부 여당은 뭐 당 정의 협의해서 우리 지역구들의 현안을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 연설 유세 방식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는 여당 처음 본다, 뭐 이런 유세도 최근에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집권 여당이라고 예. 하는 것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의석수가 적다, 불평하기에는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여당이고 결국에 정부를 뒷받침해서 함께 국정 운영에 동반 책임을 지는 게 집권 여당의 무게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회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공격 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한 공격입니다. 네네. 근데 과연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게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들 힘들다, 민생 물가 너무 힘들다, 경제 힘들다,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보다 네. 또는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를 그냥 강하게 공격하는 것, 그 공격력만으로 과연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사실 정권 심판론이 이렇게 불거진 것도 네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귀 막고 눈 감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태도 문제도 지적을 당했던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지금 두 대표의 네. 연설 뭐 전략들 한 번씩 여쭤봤는데 네. 사실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그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으로 10석 정도는 영향을 줄 거다. 또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2022년인가요? 출간한 책에서 유치원의 뿌리를 친일파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그 김준혁 후보 향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퇴하고 사죄하라 촉구도 했고 친일파라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논란들이 또 이런 논란에 대한 유세 전략들이 연설 전략들이 이런 10석 정도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하는 김경률 위원의 얘기처럼 정말 선거의 막판에 영향을 계속 줄까요? 저는 뭐 예. 10석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의 논란이 폭삭 망할 뻔했던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기회요. 예. 왜냐하면은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황상무 전 수석 논란 이후에 사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딱히 대응할 만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슈를 가지고 대응을 해왔었고 지금 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선거 막판까지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막말 논란이 이번에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에서도 계속 있었잖아요. 예. 뭐 장예찬 무소속 후보라든지 아니면 도태우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어떤 역치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면역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막말로만 한 2주씩 끄는 거는 큰 영향을 끼치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비서관님 막말 논란 뭐 외에도 민주당에서도 장진영 또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종의 맞불 작전일지요?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이 예. 사실은 원래는 이 양문석 후보의 대출 논란에 대해서 원래는 검사 그 권한이 없었던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사전 투표를 앞두고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었던 금감원이 갑자기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서 또는 요청을 받아서 갑자기 개입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네. 사실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사실 금감원까지 가지 않고도 행안부 차원이나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네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나서서 그것도 투표를 앞두고 중간 검사 결과 발표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안들보다도 입장 표명을 이렇게 금감원이 나서서 빨리 하느냐 이 시점과 내용의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장진영 후보나 이원무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면 그 야당 후보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네. 여당 후보들 이분들도 그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빠르게 이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좀 역지사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거대 양당 말고요. 지금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같은 제3지대를 표방했던 세력 그리고 이 진보 정치 어떤 복원을 주창해왔던 녹색정의당 이 선거전 전반에 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저는 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이제 1월 초만 하더라도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제3지대 대표 정당으로서의 기대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대가 이제 설 연휴 첫날에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이런 세력과 이제
이제 합당을 하면서 그 뒤로 좀 많이 동력이 빠졌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제3지대의 어떤 흥행을 염원했던 분들의 어떤 정서가 좀 이준석 대표만큼은 기존 정치인들 하는 것과 다르게 좀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합당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합당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합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특정 정치인들을 막 저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좀 어느 정도 반감을 산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동력이 빠진 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위기감에서랄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뭐 48시간 선거 때까지 무박 선거 직전까지 유세를 한다고 또 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게 더 싫다더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녹색정의당은 지금 뭐 20년 만에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원인 혹시 염혜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당의 뿌리이자 본류는 네. 민주노총입니다. 네. 네, 지난 총선에서 비례 선순위 후보들을 거의 그 한참 그때 유행하던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내어주면서 네네. 당시에 당내 노동계파의 지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내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휩싸였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심상정 의원이 거의 그 정의당 내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독재를 하고 있다 식으로 너무 이렇게 심상정 일당 체제 분위기가 계속되니까 내부 불만을 많이 낳은 것 같고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여야 간 주요 그런 삿바 싸움을 할 때마다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이게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한테 별다른 대안으로서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네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른 언급했던 당들과 좀 분위기가 다른 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마 뭐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던데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조국혁신당은 뭐가 조금 달랐을까? 그래서 약진세가 이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예. 신당이 사실 대표적으로 세 개잖아요. 뭐 개혁신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조금 떨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뿌리로 뒀지만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약진을 보이고 있는 건 조국혁신당이 유일하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적을 내부의 적으로 두느냐 바깥의 적으로 두느냐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은 내부 정치 투쟁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부의 총구를 겨눴던 사람들인 거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아마 새로운 미래를 마찬가지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국혁신당이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뭐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오히려 그 외부에서 전선을 만든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외부의 전선 만든 것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민주당 부족하다, 국민의힘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당을 따로 만드는 거는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쓴소리하고 내부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랑 탈당해서 뭔가 그 표를 나눠먹기 해보려는 거랑은 완전히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다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걸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그 반윤이라는 색채가 지금의 정권 심판론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염혜 행정관님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정책 중에요. 사회연대 임금제 공약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약간 논란이 되나 봅니다. 대기업 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자 혹은 뭐 낮추자 이런 주장에 여당은 물론이고 노동계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영향을 줄까요? 저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 뭐 새로운 가치나 이념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정당이 아니라 이렇게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가 김경수 전 지사 다음으로 친문 진영의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인물인 만큼 저는 조국 신당이 예컨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긴 해도 막 스타트업처럼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각을 너무 선명하게 대중정당으로서 세우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국 신당이 뭐 예컨대 뭐 입틀막 챌린지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뭐 돌려가는 이런 식의 퍼포먼스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데려갔고 또 그 와중에 요즘 이렇게 40대, 50대 맘카페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조국 비조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신당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정도로 돌풍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동수 대표님. 네. 그 MBC에서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영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뒤로 미룬 것을 두고 좀 논란이 있던데 이게 뭐 내부적으로 9주년이다 보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의 기호 9번이 연상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는 좀 MBC 경영진이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뭐 미세먼지가 뭐 서울이 1위다 했던 거는 사실 이례적인 표현이고 또 시각적인 것까지 들어가서 이제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니까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뭐 몇 주년 방송 이런 것들은 항상 해오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리고 또 그걸 특정 언론사가 단독 기사로 내고 그리고 또 이제 조국혁신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내고 요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MBC 3노조 같은 경우도 이 복면가왕 9주년이 이제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겹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은 그냥 조용히 그냥 방송을 수년하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단독 기사로 나가고 하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홍보해주는 꼴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의견 보태실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파란색 1로 그 미세먼지 농도 수치 표현한 거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의결한 거는 과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민주주의 시대에서 너무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조차도 선거와 관련 있는 보도가 아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까지 의결하는 거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MBC를 표적 삼아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했던 것도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 이제 김준혁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관련해서 보도하던 과정에서 그 이화여대의 로고와 국민의힘의 로고가 쓰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 입장에서는 이 두 집단이 반발을 하고 있다,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려고 로고를 쓴 건데 왜 썼냐라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뭐 MBC 기자 전용기 배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런 MBC에 대한 과한 제재가 불러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KBS는 그래픽 하나에도 상당히 많은 공과 노력을 들여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요, 지난 금일에 사전투표 마치고 이제 한 뭐 토크 콘서트에도 출연하시고 또 오늘은 부산 강서구도 찾으시고 여기서 또 노무현의 꿈이라는 것도 언급하셨고요. 본격적인 총선 지원 행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례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직접 선거 전에 뛰어든 적이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착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은 사실 이제 임기 후에 대부분 감옥에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올해 2월에 대구에서 이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었고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선거 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유례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컨센서스를 좀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염영희 장관님.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인데요. 전혀 다른 생각이세요? 현재 대통령이 당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행정수장이에요. 그건 퇴임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퇴임을 했다고 해도 민주당 유권자들만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대통령이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다소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뭐 세 분께 마지막 질문 공통 드려보죠.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뭐 막말 논란, 2030의 표심, 아니면 뭐 최종 투표율, 아니면 이미 치러진 사전 선거 투표율 뭐가 있을까요, 박성민 비서관님?
글쎄요, 저는 2030의 표심에 좀 주목을 해보고 2030 표심이요?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 사실은 기존에 많이 투표를 하셨던 유권자들은 여전히 많이 투표를 하고 계신데 네. 2030의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두드러졌던 특징이 청년층에게 뭔가 소구될 만한 예. 정치개혁 아젠다라던가 아니면 정치 문화를 바꾸는 뭐 그런 시도라던가 아니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청년들이 반응할 만한 네. 그런 아젠다가 굉장히 실종됐던, 그리고 심지어는 청년 정치인들도 본선에 진출한 경우가 지금 사실은 많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투표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양 진영의 이 지지층이 집결하고 그리고 서로가 좀 강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 청년층 입장에서는 투표를 좀 망설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저는 있어서 예. 그래도 4월 10일 날 꼭 투표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네. 막판 변수 뭡니까? 저는 뭐 예.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거 볼 때 사나흘 전부터는 사실 공부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나흘 전이 아니라 뭐 한 달 전에 그렇죠. 한다고 참 예. 힘들죠. 수능을 직전에 앞두고서는 그냥 수능 날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것처럼 예. 저도 이제 선거 어차피 더 이상 뭐 이슈 제기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막판에 이제 후보들의 어떤 입단속하고 돌발 악재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염혜 행정관님 뭐 투표율 이런 것도 연관이 좀 있을까요? 막판 변수는 뭘까요? 저는 막판 변수는 각 후보자들의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간절함이요? 해요. 예. 그 지역 구민들, 그 후보자의 눈을 마주치는 그 유권자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간절함이 막판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간절하느냐. 예. 네. 이 후보가 더 간절해 보인다. 예. 이 후보는 정말 일하고 싶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자만하지 않고 네네. 확실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도 네.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뛰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명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선우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섭니다. 2년 전 새벽, 갑작스레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엄마. 그렇게 엄만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의 얼굴도 모른 채 엄마와 둘이 살아온 선우에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엄마를 보내고 선우에게 찾아온 우울증과 심각한 수면장애.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부실한 식사는 선우의 건강을 점점 위태롭게만 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15살의 선우. 선우가 시련을 극복하고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건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건조특보 지역은 특히나 불씨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전국의 산불 재난경보가 경계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오늘 포근한 가운데 서울은 22.8도까지, 정선은 26.5도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더운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포근할 텐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의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경우는 오늘보다 내일 5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5도 내외, 강원 산지 0도 내외로 춥고 모레도 비슷하겠고요. 동쪽 일부는 내일 낮 기온도 이렇게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 분포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 등 전국이 9도에서 22도로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는 3, 4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점차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금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금요일 서울이 23도, 토요일 24도, 일요일 25도 등으로 쭉쭉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한편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치매와 만성 편두통 등 일부 의약품의 재처방 요건이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오늘 아침 발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의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 모두 각자에게 유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를 겨냥할 수 있을까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또 호남과 영남에서의 각기 달랐던 사전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야 두 거대 정당의 총선 상황실 전화로 연결해서 막판 총선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상황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85만 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 사전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31.28%였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이 배경은 뭐였다고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고물가든 이제 경제난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 유권자층의 비판이 많이 이제 높은 편인데요.
사전투표는 아무래도 선거일에도 바쁜 직업상으로 바쁜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에 동의하는 유권자층의 투표율기가 높았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네.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에 대해서요. 거대 야당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결집한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여당 입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여당 지지층들도 다수가 이제 참여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견제를 위한 유권자의 투표 흐름이 좀 더 강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처럼 높았던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모레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데 지금 보면은 2016년 총선 전체 투표율을 58, 2020년 66.2 이번 전체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이제 역대 흐름을 보면 사전투표율보다는 본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31.3%의 사전투표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선 투표율만큼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총선 투표율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는 안 되나요? 이제 총선이 70%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선 투표율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60대 후반도 뭐 7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올 테니까요. 그것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최종 투표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도 민주당의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젊은 층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는 건 야당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여지죠. 한번 지켜보고요. 자,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우세 판세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일단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은 110석 우세에 한 50여 곳을 경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곳의 성적표에 따라서 양당의 승패와 또 의석의 분포가 결정되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경합지의 집중적인 지원 유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의석에 경합지까지 더하면 120에서 한 151석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론 뭐 제3지대 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만 지지율을 보면 양당 후보들이 경합지에서 승패가 결정이 될 것 같죠. 양당 후보 중에 한 당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 석이 아니라 결과값은 두 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한테 올 것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갈 게 우리한테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50여 석의 접전 지역은 사실상 2배 효과, 100석이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합지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면 국회는 난장이 된다. 200석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범야권 200석 달성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엄살론이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전국 지역구 상황상 기본적인 의석이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역대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보면 이제 80석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로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엄살론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200석 달성 시나리오도 얘기하고 또 골든크로스 등 상승세라고도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의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약간 엄살 부리시는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에는 의석수가 122개 걸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민주당 우세나 경합지역은 몇 석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민주당은 광역별로는 판세를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서울이 몇 석, 경기도가 몇 석, 인천이 몇 석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세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쳐서 네. 70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0석 이상을 기대하고 계신다. 자, 네. 민주당에서는요. 광진은 우세, 강남 을과 서초를 경합과 경합 열세로 분류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당의 강세 지역이었던 강남 3구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 3구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초강세 지역이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경제난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 무능에 대한 불만이 네네. 또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남 3구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강남 3구 후보들의 그 중앙에 대한 보고를 보면 지역 유세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 해볼 만한 분위기라는 전언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남 3구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볼 만한 분위기이고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비교적 낮은 사전 투표를 좀 보였던데 또 다른 격정지인 이 낙동강 벨트 판세도 잠깐 전망해 주실까요? 낙동강 벨트가 이제 수도권 못지않게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이제 뭐 우리 KBS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우리 부산의 전재수 후보나 최인호 후보는 좀 우세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네. 다만 그 이외에 해운대 홍순원 후보라든가 사상의 배재종 후보, 또 경남에도 이제 창원이랄까 양산이랄까 또 울산 이런 데가 우리 당 후보가 이기는 지지율도 있고 또 뒤처지는 지지율도 있고 좀 뒤섞여서 보도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대선과는 달리 총선 여론조사가 이제 그 샘플 수가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증폭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여론조사별로 그 지지율 격차가 증폭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 말로 붙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붙어있다. 붙어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 많은 지역이 초접전 지역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요 격전지가 많은 충청 지역을 찾았거든요. 역대 선거에서 이 충청 지역 또 충청권 표심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이 충청권 표심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치 성향으로는 중도층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지역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충청이 총선에서 민심의 자태 역할을 역대 다 해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지방화 정책 이런 게 이제 후퇴했다는 평가가 충청도를 중심으로 있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 임박해서 지역순회 토론하면서 많은 이제 공약성 정책들을 쏟아내셨는데 좀 급조된 느낌이 저는 강할 거라고 보고요. 충청이 지방화, 국가균형 발전 이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뒤따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지금 막바지 유세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진행될수록 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흘러간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점이 이제 거세지는데 여당이 현 경제 실정에 대한 자성과 그리고 이러한 위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비전 제시는 실종되어 있고요. 정권의 경제 비전도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난에 대한 심판 선거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당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심판 선거를 자처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 이렇게 또 말했던데 조국혁신당은요. 3년은 너무 길다면서 탄핵을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이런 탄핵 발언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뭐 야권에서 헌정 질서의 중단, 다시 말해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한다. 또 아울러서 여당 스스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블랙 코미디인 것 같아요.
윤재욱 대표에게 묻고 싶은데 네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다고 혹시 인정하시는 건 아닌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네. 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본투표에서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도 있다, 결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고물가 등 경제 위기가 너무 많이 심화돼 있고 네. 국민들 생활 속에서 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네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선거 유세나 정치 연설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경제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심이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나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샤이 보수가 결집할 거다 또는 뭐 샤이 진보가 결집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은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지도 어디 결정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첫 유세지가 용산역 광장이었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상징성이 용산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시작과 끝을 용산에서 경제 위기, 경제 실정에 대한 무난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는 혹시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지요? 글쎄 그 구체적으로 파당의 의석수여서 전망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네. 조국 신당의 약진으로 이제 비례 의석은 이제 감소할 손해는 저희들이 입을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서는 야권 연대의 모양새로서 이제 지역 경쟁력은 좀 제고되는 흐름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마지인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우리 유권자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자, 민주당과 연대한 진보당이요. 지역구를 포함해서 5석 혹은 5석 이상의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타당의 의석수라 좀 부담됩니다만 울산의 북구와 부산 연제구에서 이제 단일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진보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죠. 여론조사를 보면 선전하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은 민주연합 비례 민주연합 득표율에 따라서 진보당 후보의 비례 후보도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될 텐데 가능성은 있어는 보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네. 자, 모레 본투표입니다. 앞두고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투표는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정책을 바꾸고 정치의 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의 힘을 믿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혁기 총선 상황 부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권혁기 부실장께서 잠깐 인터뷰 도중에 언급했던 그 부산 지역 여론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산 KBS와 국제신문이 한국 리서치 의뢰에서 3월 21일부터 24일 기간 동안에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야 두 거대 정당의 총선 상황실 차례로 연결해서 막판 총선 준비 상황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 미래 김병욱 종합상황실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김병욱 실장님 반갑습니다. 1,385만 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은 31.28%였고요. 높은 사전투표율, 일단 배경이 뭐였다고 분석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과거 기록부터 좀 보면요. 네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고 지난번 2000년도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때 4년 전에 그 사전 투표율이 26.7%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지난번보다 한 4~5%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수치가 또 보면 20대보다는 14%나 높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36.9%였고요. 네네. 이 사전 투표가 2013년도부터 부재자 투표를 대체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전 투표가 이제 정착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이제
끝날 본투표 날 하루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3일 동안 분산이 되면서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뭐 본인의 이제 선택에 따라 투표 날짜를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투표가 높아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불리하다 이런 일관된 경향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전 투표가 많이 축적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나는 본투표 날은 투표 안 하고 쉴 거야. 아니면 본투표 날은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곳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학생이라든가 아직 그 주소지를 부모님 댁에서 옮기지 않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과거부터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사전 투표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되고 정착화되는 과정이지 이게 뭐 특정 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지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상대 세력에 대한 심판론은 이번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미래도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양 진영의 이 보수 진보 양 진영이 공이 이번 선거에서 뭐 2조 심판, 정권 심판으로 상대 세력을 심판하자 주장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세력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야당이 이제 180석을 넘어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까지 염두에 둔 200석 획득을 선거운동 초반에 이제 공공연히 이제 자신을 하면서 크게 주장을 했는데 선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야당 200석 야당 개헌 탄핵 마음대로 할 수 있는 200석 초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 불안 심리가 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이제 강하게 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 후반에 갈수록 양 진영에 대한 상호 심판 2조 심판을 할 것이냐, 정권 심판을 할 것이냐, 이런 상호 심판, 상호 견제를 팽팽하게 이제 맞붙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거다, 이게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권혁기 부실장께서는요, 전체 투표율이 70% 조금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 김병욱 실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체 투표율요? 네, 저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28%고요. 지난 21대가 26.7%였는데 사전 투표율이 21대 총 투표율은 66.2%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저는 이번에는 양 진영이 마치 대선을 하듯이 보통상적으로 대선이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 양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표장에 나오는 게 대선이고 그다음 총선이고 그다음 지방선거인데 이번 총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대선처럼 치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상대에 대한 강한 심판론, 상대에 대한 강한 부정을 통해서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좀 가고 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율은 지난 총선이 66.2%고 지난 대선이 77.1%인데 그 중간쯤 나오지 않겠나. 그 70%를 좀 상회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사실 지금은 민주당과 야권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투표 때 사전투표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합지역 또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해서 한 110에서 130석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아직 그 정도 목표로 잡고 계신지 아니면 다르게 바뀌었는지 달성 가능성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야권이 선거운동 초반에 이 개헌과 탄핵을 정말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200석을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자신감을 공공연하게 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보수층, 중도층에서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이대로 가면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당에 이 나라를 정치를 통째로 맡겨도 되느냐. 그들이 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또 크게 조장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초거대 야당 출연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론상로도 확인이 되고 내부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자료를 지표를 좀 보면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저희 보수당의 한나라당이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를 앞세워 가서 천막 당사를 치면서 전국을 누비는 결과 당초에 80석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전망에서 한 121석까지 실제로 얻었고요. 예. 또 2016년에도 19대 총선에서 당초에 야권이 분열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의 한석 패배해서 122석을 얻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최소한 120석은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보수가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저는 120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석. 다만 예.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2020년 선거에서 연초만 한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조국 사태 여파로 민주당이 패색이 짙었습니다. 여론조사상에서.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또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눠지고 또 그 당시 저희 당의 또 공천 문제 같은 게 불거지면서 네. 예상도 못했던 이 103석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지난번에 얻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4년 전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보수 쪽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냈던 19대, 17대를 감안했을 때 네네. 적어도 120석은 이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막판에 이제 서울이나 충청권 이런 데서 좀 표가 결집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130석도 넘길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0 이상 130까지 내다보셨고요. 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는 122석 걸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세 지역 국민의힘 몇 곳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이 121석이었는데 예. 저희가 참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그때 16석을 얻었습니다. 예예예. 근데 이게 수도권이 122석인데요, 이번에. 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서울 쪽이 민주당과 조국당 이런 200석이 넘는 초거대 야당을 우리가 이렇게 허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불안감, 견제 심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 꽤 선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6석을 얻었는데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30개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 제가 기대하고 계시고요. 수도권은 서울에서 특히 선전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낙동강벨트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경합 지역이 좀 늘면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보인다 이런 자체 분석도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부울경 지역에 예. 저희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여권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은 것은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공격보다는 네. 민주당에 대한 그 호감보다는 저는 조국당에 대한 그런 새로운 기대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조국당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조국당에 대한 그 조국 신당의 이벤트 효과가 선거 후반에 갈수록 많이 빠졌고요. 다시 그래서 그 보수층이 더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난 4년 전에 부울경 다 합쳐서 민주당이 7석을 차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총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 조국 효과로 인해서 한두 석 정도 더 야권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역대 선거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던 충청권 표심 방향 이 항배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제가 대전에서 빵석이고요. 네. 뭐 청주 이런 지역도 좋진 않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권 민심이 예. 서울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연동돼서 이렇게 등락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충청권 민심도 정권 심판이 강하게 불다가도 초거대 야당 너무 과하게 한쪽 편으로 정치 권력이 기울어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좀 견제론도 같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그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꽤 선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예. 아마 민주당이나 야권보단
더 낫지 않겠나, 이기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뭐 여당 중진 의원들까지 일제히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식물 정부가 되고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읍소를 했고요. 또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도요,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을 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앞서 권혁기 부실장께서는 좀 엄살 부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발언하는 배경 정말 엄살인가요? 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좀 이렇게 제기가 되고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친 시점이 조국 당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전까지 사실 민주당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 그 친명 일방적인 공천으로 인해서 좀 여론으로부터 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의 당이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평가 구도로 이제 이어지게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당에서 조국 대표가 얘기한 3년은 너무 길다. 마치 앞으로 3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듯이 그런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민주당조차도 그런 선명 야당 경쟁에 동참을 하게 돼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200석 만들어서 뭐 정부를 아예 조기종식시키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야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 여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조국 두 야당처럼 범법 행위가 있는 야당 대표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냐. 저 야당에게 200석을 줘서 이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방어적인 이 네거티브가 나왔던 거죠. 야권의 네거티브는 공격적인 네거티브였다면 저희는 사실 수세적인 방어적인 네거티브였다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지지층에게 한 표라도 더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방어적인 네거티브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병욱 실장님 지금 국민의 미래 비례 의석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미래통합당의 그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었나요? 그 19석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석 정도. 19석, 20석, 많은 게 나오면 21석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은 공식선거 마지막 유세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청계광장에 갖는 의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의 이제 그 야당 견제로 초거대 야당 견제론이 지금 많이 선거 막판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울의 보수층과 중도층에게 200석 거대 야당을 초거대 야당을 막아달라. 그래도 정부 여당이 좀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균형 의석은 달라. 이런 걸 호소하는 측면에서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제 모레 본투표입니다. 본투표 앞두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강식 후보가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득표 숫자로 치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도 저는 전국의 지역구 득표 숫자를 비교하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거 방식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그 지역의 모든 득표 의석을 가져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수도권, 충청권에서 그런 효과가 클 텐데요. 지금 이 나라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기운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꼭 4월 12일 본투표 날 투표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미래 김병욱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지나 5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반포대교 지나 3차로에도 사고로 일대 혼잡합니다. 정체는 이후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퇴근 차량들이 많아서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쪽으로 10km씩 정체고 경기 동쪽에서는 광암터널부터 양방향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구리에서 판교 쪽은 송파부근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서 있어서 일대 더욱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팔탄까지 정체 길고요. 매송휴게소와 일찍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마도에서 남한산까지 8km 막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 18km 정체입니다. 이후 양재부터 반포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용인휴게소에서 광교터널까지 속도 더딥니다. 또 둔대분기점과 월곡분기점부터 속도 주춤합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덕유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각 구간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로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가 대대적인 정부 감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후보 논란 때문에 진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이번 감사는 매년 진행하는 정기 감사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년보다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다 2배씩 늘어나고 감사 대상 금고수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혹시 양 후보 논란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까마귀 날잡에 떨어지는 그냥 이제 원래 예정됐던 일이고요. 지난해 이제 새마을금고 부실화 우려 때문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주무부처인 이제 행정안전부랑 이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새마을금고는 좀 더 전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이 부실화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내부 감사도 좀 철저하게 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2월에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앞으로는 이제 행정안전부만 이제 관리 감독을 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같이 합동검사 진행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가 이제 협약 체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는 정기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진행이 되나요? 네, 2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전체 이제 금고수가 1,284개인데 이번엔 32개 정도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원래 예년에 한 20개 정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늘어난 거긴 하지만 전체 이제 이 금고수에 비하면은 많은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럼 양 후보 장녀한테 이제 대주출을 해준 혹시 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포함되나? 근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지금 고강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감사에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 감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부 통제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앞서 좀 진행된 수성새마을금고 점검에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면 개인 사업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뜯어서 봤을 때 한 53건이 있는데 40건은 용도 원래 계약할 때 이제 밝힌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실상 유용이죠. 그렇게 됐다고 의심이 되는 사례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53건 중에 40건 정도면 거의 10건 중에 7, 8건 수준인데. 근데 이런 거를 그 개인이 할 줄 알아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알게 된 경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작업 대출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브로커를 껴서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커라고 하면 이제 대출 중개인을 이제 보통 이제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대출 중개인이 알선을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면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알선을 하는 격인 거죠. 그래서 중앙회나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다른 금고도 아마 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감사 진행하면서 이런 것도
것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전체 금고 대상으로 좀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일단 행안부는 이번 합동검사 일단 진행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는 이 전수검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뭐 검토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검토 단계. 다만 지금 이제 수성 새마을금고 한 곳만 집중 점검했는데도 지금 거의 이제 70-80% 비율로 이렇게 그러게요. 높게 좀 불법 대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니까 다른 지역 금고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내부적인 합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2019년부터 네. 2022년에 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번 좀 돌이켜 보면 네. 투기 지역에 15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그러면 그 주택 주담대 안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네. 주택담보대출이 안 됐어요. 대상이 안 됐죠. 네, 예. 그래서 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막혀 있고, 그럼 혹시 다른 루트가 좀 없을까? 그때 이 새마을금고가 혹시 이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자 대출 받으면서 실제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았을 거다라는 네. 추정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각 지역 금고에다가 작업대출 주의해라, 이렇게 뭐 주의보 공문을 막 계속 내려보내기도 했고, 실제로 좀 적발을 해서 대출금 전액 환수한 사례도 있었던 걸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앙회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 아마 이제 계약성 목적 이외에 자금 사용한 대출이다 이런 거 확인되는 즉시 아마 환수 조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게 뭐 새마을금고뿐이야라는 의문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상호금융권 좀 전반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당장은 일단은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자체적으로 좀 검사를 진행하게 해서 저희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 불법 대출이나 편법 대출 사례는 없습니다. 내지는 좀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자체적으로 좀 보고를 하게끔 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는 당장은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는 이제 행안부 관리 감독 받지만 이 상호금융권은 어쨌든 금감원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검사하고 지도해서 이런 사례들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요즘에 그 알리테무 뭐 이렇게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근데 여기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논란이겠네요. 네, 이게 좀 계속 잊을만 하면 좀 나오는 뉴스긴 한데, 네네. 서울시가 이제 지난달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판매율 상위에 있는 제품들, 그 중에서 이제 어린이용품,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 좀 모아서 31개 정도 이제 품목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안전성을 조사를 했는데 8개 제품에서 이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된 겁니다. 어떤 물질이었냐면 어린이용 이제 가죽 가방이 있었는데 이게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푸탈레이트 가소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기준치에 56배나 넘게 검출이 된 50배 겁니다. 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어린이가 쓰는 건데 이렇게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 푸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뭐냐면 불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발암 물질로 꼽히는 물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 말고도 뭐 어린이 물놀이 뭐 튜브에 뭐 연필에 뭐 여러 가지에서도 이런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뭐 유아용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아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착용하는 뭐 장신구에도 문제가 된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액세서리류 이런 것들 좀 다량 이제 검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서 판매되는, 이제 테무라는 이제 플랫폼들 최근에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인데, 이 두 회사에서 주로 판매되는 이제 액세서리류를 좀 점검을 해봤더니 카드뮴이랑 납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조사 품목이 404개였는데 한 10개 중에 2-3개꼴로
굉장히 기준치보다 높게 발암물질이 검출됐고요. 네. 심지어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뮴이나 납 성분이 기준치 700배나 높게 700배요.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경우에도 발암물질로 좀 분류가 되고요. 뭐 중독되면 뭐 신장계, 뭐 소화계 이런 데 좀 질환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아마 해당 플랫폼에는 좀 판매 중단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좀 이런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수입돼서 또 유통되고 세관 거치고 막 이렇게 되는 물품이라면 안전성 검사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구매다 보니까 제품 안전성을 뭐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해외에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이제 들어올 때 이 세관에다가 자가 소비 목적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실 이렇게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중국 제품 구매했다가 뒤늦게 뭐 제품 결함이 있다든지 이렇게 안전성 문제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뭐 고객센터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에 이제 직접 판매하는 이제 이 판매자한테 직접 뭐 연락을 취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해 입지 않으시려면 이런 뉴스,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 뭐 발견됐다더라 그러면 이제 사진이랑 어떤 품목, 어떤 제품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소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 안전성 검사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외부 기관에다 안전성 검사도 좀 의뢰를 해서 이달 말부터는 매주 좀 이 안전성 검사 진행하고 그 결과 계속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 소식은 제가 짧게 전해드리죠. 지금 뭐 여의도 근처도 그렇고요. 전국 곳곳에 벚꽃이 만개해서 벚꽃 축제 또 명소들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역시 또 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 참 교묘하게 뭐 벤치 뒤 어딘가에 이렇게 끼워놓고 또 그런 쓰레기들이 한둘이겠어요. 수백만 명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장의 일회용품들도 뭐 쏟아져 나오고요. 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전력 설비 위에도 남은 음료가 가득 쓰레기를 쌓아놓은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주요 벚꽃 명소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쓰레기는 본인이 다시 꼭 가져가거나 꼭 지정된 곳에 버려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총선 결과 눈여겨보고 있는 게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금융투자소득세, 우리가 금투세 때문이라고 하던데 뭐 여야가 이걸 두고 대립하면서 이번 총선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신데요. 우선은 금투세가 뭔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 주식 투자했는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와요. 5천만 원 이상 벌었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5천만 원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세율, 한마디로 세금을 매게 됩니다. 그 세율이 20%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에 대한 세금을 내가 이제 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외국인들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는 나에 대한 세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금융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투세가 또 그러면 거래세나 양도세랑 어떻게 다르냐? 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거래세는요,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통행세예요. 그냥 내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붙습니다. 이건 뭐 소득이 내가 이득을 보나 손실을 보나 무조건 그냥 통행세예요.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0.15%돼 있고요. 올해는 0.18%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 갈수록 낮아지는 걸로 지금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투세가 하니까 금투세를 이제는 내년 1월부터는 계획대로라면 금투세가 이제는 실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통행세를 좀 낮추자 이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양도세도 있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연말이 이제 악몽인데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요. 연말에 항상 그러다 보니까 대주 큰 손들이 양도세 안 내려고 일단은 물량 폭탄 던지거든요 연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이 이제 대주주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상장 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 원. 또는 이제 지분율 1% 이상, 1%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10억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억 원까지 이제 완화가 돼서 이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10억 원이었을 때는 너무 사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좀만 돈만 들고 있어도 주식 갖고 있어도 양도세 내니까 이거 회피하려고 막 물량 쏟아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50억 원까지 늘려줬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지분율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 연말에 2%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연중에라도 만약에 내가 지분율이 2% 넘어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양도를 해야 된다 주식을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부담해야 돼요. 네, 부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근데 내가 거기에서 이제 20억 원 거래를 했습니다. 20억 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분율 2%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양도세를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거래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입장 법안에 통과된 거는 뭐 2020년인데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고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간략히만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는 이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실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금투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는 이거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금투세에 5천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1% 미만이에요.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0.8%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왜 이걸 폐지해야 되느냐. 당연히 금투세 그대로 가야 된다.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나 정부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폭탄 물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던져요 일단. 그러면 일단 큰 손들이 던지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세금을 안 내도 일단 큰 손들이 던지니까 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가 만나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일관적인 목소리예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도 저는 금투세는 없는 게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게 또 여야의 어떤 대결 싸움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정말 관련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금투세는요 사실상 개인 투자자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이거 금투세에 대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래세가 낮아지잖아요. 대신에 금투세가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거래세가 낮아지면은 거래세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외국인들은 좋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낮아지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거 외국인들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락장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큰 손들이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금투세가 들어오면서 거래세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단타 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단타 거래가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래세가 낮아진다? 그럼 더 많아져요. 단타 거래가. 그래서 오히려 사실 우리 장기 투자, 장투가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의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될 수 있겠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금투세는 너무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도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그냥 하자 그래갖고 뚝딱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일본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지 궁금해요. 해외에서는 뭐 어떤지 뭐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금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금투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미국, 독일, 영국,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금투세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는 양도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대신에 일본이나 미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대만 케이스가 사실상 지금은 이제 거래세만 있거든요.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 이 금투세가 없는데. 네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금투세 도입하려다가 주가가 폭락했어요. 1년 만에 처리합니다. 예, 이게 도입했다가 주가가 예. 먼저 폭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만에 아예 폐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추세는 확실히 이제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아직 신흥국이란 말이죠. 아직은 사실 이렇게 금융이 선진국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사실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는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좀 더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폐지냐 유지냐 기로에서요. 저는 일단은 유예로 계속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이제는 뭐 지금의 금투세의 형식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유예로요. 예, 그래서 뭐 아예 없애다라기 표현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확실히 이제는 소득세거든요. 소득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재밌는 현상이 요즘에 그 여야가 지금 총선 공약에서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민주당이 그 ET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상자산이죠. 예. ETF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공제하겠다. 이 부분이 정말 되게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지난 정부 때 지난해 여당이었잖아요. 가상자산을 굉장히 막았던 사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와서 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공제해주겠다는 얘기는요, 가상자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색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거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어떤 좀 이것도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하는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결과가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많다고 저는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한 가지만 시간에서 말씀드리면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지금 뭐 한동훈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죠? 조국 테마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는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는 관련된 테마주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폭등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테마주에 투자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8624님, 저는 35년생, 38년생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본투표 참여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새로운 국회는 국민들의 휜 등골을 쫙 펴주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자, 완연한 봄인 오늘 브로콜리 너마저의 봄이 오면 마지막 곡으로 함께하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뉴스레터 K 시간에 KBS 1라디오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이 방송되고요. 일부 진행은 제가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